저번 주에 봤나요? 언제 봤지? 저번 주 목요일? 그래서 시험은 잘 보긴 봤나요? 시험지?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원래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흡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뭐죠? 엉뚱한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가 있죠. 좀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민법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좀 다양하니까요,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확하게 잘 모르면, 나중에 자기가 문제 답을 맞췄는데, 65점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자기가 놀래. 이거 왜 맞는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풀 때는 확신 없이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65점이래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에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문제집도 나와 있지만, 문제집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 9월 이때 가면서, 강의를 할 때, 국가고시 국가고시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 있죠. 그 문제하고 공중에서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그것을 워낙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를 따로 문제를 전부 다 국가고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틀린 것이니까 나머지 4개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파악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가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종류, 여기도 뭐 물론 문제집 있지만 그 2가지의 문제만 보면 뭐 더 이상 볼 건 없죠. 알겠죠? 뭐, 그 중에서 하나만 봐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하다 보면 금방 되는데 그냥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순서대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면 순서대로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민총하다가 끝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40문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섞어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니까 문제하면 앞에는 아는데 뒤는 또 모르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40문제 형식으로 해야 할까? 그러면 그렇지 그냥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0문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장점은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안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40문제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국가고시 기출문제 만들어 놓은 거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다고요. 그다음에 공중의사 기출문제 사례 문제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지문 문제 있잖아요. 지문. 그것을 문제로 다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만들면 그거 2가지 하고요. 아까 2가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장판지 혹시 구입하신 분들이 있죠. 장판지 문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건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를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점수가 뭐 40점 이상만 나오면 1차는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40점 이상 점수 맞는 게 힘든 거지 앞으로 점수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금요일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되도록이면은 일단
그 야간반들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무조건 뭘 이렇게 일방적으로 녹화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녹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올려온다고 해서 누가 막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녹화하는 강의하고 녹화하지 않는 강의를 미리서 공지를 하도록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강의를 못 들으면 녹화하는 걸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녹화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의만 계속 녹화하니까요. 정신없어. 학원이요. 그 뭐죠? 그 서버 그 하드가요. 보통 다른 데는 1년이 지나야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일 해봐 하면은요. 1년 지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대요. 우린 지금 2번이나 지금 옮겼거든요.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녹화만 하는 학원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되도록 야간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녹화를 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중에 하는 강의 있죠. 내가 만약에 수목금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주부터 수목금이요. 공부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여러분 오전 말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공동저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당은요. 일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복수의 저당권 이렇게요. 복수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거기다 복수 수개의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다른 식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달라도 되고요. 순위가 달라도 되고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돼요. 3번은요. 몇 개 이상이요? 5개 이상일 때는 뭘 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쪽 오면 동시배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요. 동시배당은요. 여러분 여기서 3번하고 4번은요.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분담을 정하죠. 근데 여기서 2번은요.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뭐든지 있든지 없든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이런 말이죠. 있든 없든 불문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택임차에서 최우선 변제권 있죠. 여러분 주택임차에서 최우선 변제할 때는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대지의 경매대금하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가죠. 그때는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대금 전체에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최근에 강의를 한 것 같아가지고 자꾸요. 가고 이렇게 으라고요. 3천이죠. 이렇게 3천이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A 토지하고요.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B 토지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요. 여기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요. 2천만 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1번요. 1번 을이요. 을이 3천 이렇게. 여기도요. 똑같은 거죠. 1번 여기 을이요. 3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만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두에서 얼마를 빌린 것이다? 6천만 원을 빌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3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천이 되려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된다? 공동담보라는 말을 써야 되죠. 공동담보 어떻게 해요? A토지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도 공동담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여기는 무슨 토지요? B토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아, 여기 B토지의 등기부를 딱 봤더니 공동담보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A토지요. 아, 그러면 B토지하고 A토지로 공동으로 담보를 잡고 3천만 원을 빌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번이죠. 2번. 여기도 이렇게 2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병이 얼마요? 1200 이렇게요. 여기 정이요. 800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게 채권자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동시배당. 그럼 여러분 동시배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동시배당을 할 때는 채권의 분담액을 정한다 이 말이죠. 분담액을 정한다 이렇게. 그럼 분담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후순위가 있든 없든 먼저 이 의뢰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받아가냐. A토지하고 B토지 둘 다 채무자 거죠. 여기서 A토지에서 얼마냐. 이 사람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3천이죠. 3천 여기요. 을이요. 여기 3천이죠. 여기 을. 그 다음에 곱하기요. 여기 A토지 경매대금하고 B토지 경매대금을 합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여기 5천이잖아요. 5천 A토지 플러스 B토지. 여기도 얼마죠? 5천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A토지에 대한 경매대금이 얼마예요? 3천이죠. 3천 A토지. B토지의 경매대금이 얼마예요? 2천이죠. B토지 이렇게. 여기서 1,800을 받아가고요.
여기서 1200을 이렇게 받아가. 그래서 1800, 1200, 그래서 모두 3000을 받아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 여기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담액, 즉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안분액은 후순위가 있든 없든 언제나 이렇게 받아가. 언제나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받아가냐?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1800을 받아가고 여기서 의뢰한 사람이 1200을 받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돈 1200이죠. 그다음 병이 1200을 받아가고 여기는 정이요. 정이 얼마 받아가? 800을 이렇게 받아가.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시배당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시배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다시 20배당 과거한 설명이죠. 20배당. 20배당은 뭐냐면 먼저 갑토지가 경매, 갑토지. 갑토지가 경매되죠? 그럼 여기서 모두 얼마가 나오죠? 3천이 나오죠? 이 3천은 모두 전부를 누가요? 의리 배당을 받아가. 3천 전부를 배당받아가. 특이하죠? 만약에 동시에 배당하면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여기 20배당은 3천만 나오면 3천 전부를 의리 배당받아. 그럼 의리 배당받으면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먼저 우리가 동시에 배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배당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에서 1200을 받아가고요. 여기 B 토지에서 800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동시에 배당하면요. 그런데 20시에 배당하면 의리 3000을 다 가져가요. 의리 3000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거 1200을 누가 지금 가져갔죠? 그럼 의리 지금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요, 다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일단 분담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분담액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이것이 얼마를 받아간다 하는 게 딱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죠. 그럼 얼마를 받아갈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분담액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분담액을 정하는 게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1800, 1200, 1200, 8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1200이고 여기는 뭐죠? 80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만약에 B 토지가 만약에 먼저 경매된다. 그럼 2000을 다 가져가. 2000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800을 원래 자기가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냐? 선수의자인 의리요. 다른 토지, A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800이죠? 1800의 범위 안에서 800을 자기가 받아오는 거예요. 1800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800의 범위 안에서 800. 그러니까 결국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결국 돈을 받아가는 것은 똑같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서 우리가 이제 이시배당 그래서 한번 봐요. 이시배당이라는 것은 뭐냐? 일부의 경매대가는 먼저 배당, 이걸 이시배당이라고 그래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시배당 경우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 B 경매대가 2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1200의 한도에서 선순위자 을을 대위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볼까? 지금 써봐 지금부터 을을 해가지고 이시배당의 경우 경매부동산의 A 경매부동산 A 후순위 저당권자 병 선순위 저당권자 을 동시배당의 경우 다른 부동산 B 경매대가 2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1200 선순위자 을을 대의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봐봐. 먼저 지금부터 봐봐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거 봐.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전액을 변제받는다.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인 저당권자는 선수인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수인자를 대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거 2번 있죠? 20배당. 그것은 한 번도 틀린 것으로 나온 적이 없어. 중간에 어디를 바꿀 데가 없어. 바꾸면 말이 앞뒤로 안 맞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봐봐. 이렇게 하면 되죠? 동시배당의 경우는 안분액을 정한다. 후순위가 있든 없든. 이시배당의 경우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전액을 배당받는다. 이시배당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꾸정꾸정 옳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지금 저기는 이제 둘 다가 채무자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가 채무자 것이 아니고 하나는 채무자 거예요. 채무자.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 것이냐? 또 하나는 여기요, 물상 보증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1번 을이 3,000 이렇게요. 여기요, 2번 A 1,200 이렇게. 여기는 을 그래서 1번 을 그래서 3,000. 여기요, 2번 B 그래서 800. 여기는 또 공동담보 이런 말이 있겠죠? 여기도 공동담보 이런 말이 있겠죠? 알겠죠? 자, 이런데 하나는 이제 채무자 것이고 하나는 물상보증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3,000이다. 여기가 만약에 2,000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항상 먼저 이렇게 나와. 먼저 채무자 소유. 채무자 소유가 먼저 경매됐다. 그럼 얼마죠? 3,000이죠. 3,000 중에서 전액을 누가 받아가? 전액을 을이 변제받죠. 전액을 을이 변제받아가. 전부를 을이 가져간다 이 말이야. 전부를 을이 가져간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것을 을이 가져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요, 모든 것을 이제 을이 전부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이 3,000만 원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보증을 쓴 거죠. 자기는 보증을 쓴 거지 자기가 돈을 빌린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은 누가 빌린 거냐? 채무자가 빌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갚아야 돼?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나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값을 위해서 을한테 보증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여기 A에 1,200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쓴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죠. 채무자가. 그럼 나는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죠. 나는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 나는 보증인이냐? 갑이 3,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채무자가 자기 걸 경매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을한테 돈을 다 갚았잖아요. 전액을 변제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어떻게 되죠? 3,000만 원 채권을 소멸하죠? 동시에 이 사람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동시에 보증인이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소유 후수인 저당권자가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먼저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 먼저 보증인께 경매가 된다. 보증인께 경매가 된다.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2,000이죠? 그러면 2,000을 전액을 누가 받아간다? 전액을 누가 받아가? 을이 받아가죠. 그러면 을은 얼마가 부족하다? 1,000이 부족하죠. 1,000이 부족하니까 다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죠.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3,000. 3,000 중에서 을이 얼마를 받아간다? 1,000을 받아간다. 1,000.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다? 2,000이 남죠. 2,000이 남는다. 이 2,000은 누구 것이냐 이 말이죠. 2,000은요, 여기 먼저 채무자 소유 A가 돈을 먼저 받아가느냐, 물상 보증인이 먼저 받아가느냐, 이게 문제가 돼. 누가 먼저 받아간다? 여러분요, 여기 봐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갚을 돈 2,000만 원을 갚았죠. 그 2,000만 원을 누구한테 갚았냐? 을한테 갚았죠. 을한테. 을은 여기서 몇 번이다? 을이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 것을 내가 대신 3,000 중에서 2,000을 갚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2,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는 후순위보다 먼저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2,000만 원 누구 것이다? 이것은 물상보증인 것이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2,000만 원을 다 갖는다. 그러면 안 되죠.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2,000만 원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얼마요? 병한테 얼마를 먼저 갚아? 800을 먼저 갚아야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1,200을 자기가 가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보증을 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증을 섰으면 나는 갑을 보증 쓴 거지 A를 보증 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인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물상보증인은요, 자기가 돈 2,000만 원 받아오죠? 그럼 물상보증이 다 가질 수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가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다? 800을 빌렸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 관계요. 1번 이시배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억이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렇게 됐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할 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다. 알겠죠? 먼저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돈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더 이상 보증인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니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다. 물상 보증인께 먼저다. 그럼 물상 보증인은요, 자기가 빌린 돈을 갚은 거예요? 남이 빌린 돈을 갚은 거예요? 남이. 누구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요? 채무자한테 가서 받아와야죠. 한번 볼까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다.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 변제를 한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또 물상대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봐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한테 가서 2천만 원 받아오면은, 알겠죠? 그 돈을 후순위가 먼저 800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1,200을 누가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 나머지 1,200을 물상 보증인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동시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 그럼 내가 아까 말했죠? 채무자가 물상보증이 있으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에서 누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다? 채무자죠? 이 두 개가, 여기는요, 먼저 이런 말이 됐죠? 이것을 이시배당이라고 그래요. 이시배당. 그런데 동시배당은 이 가ቤ토지하고 병토지가 같이 경매가 된 거예요. 여기는 3,000, 여기는요, 여기는 2,600, 여기는 2,000 이렇게 경매대금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아가는가? 이 을은 원래 이러면요, 이 3천만 원 누가 빌려준 거죠? 채무자가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2,600을 다 받아. 2,600을 다 받아. 나머지 얼마 부족해? 400 부족한 것만 물상 보증에서 받아가.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동시배당. 1번은 채무자 소유, 1번은 물상 보증인 소유이다. 동시에 배당할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뭘 한다? 배당을 받는다.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추가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따 보면 갑이 을한테요, 줄거 1억 5천만 원이요. 1억 5천만 원 빌려줘가지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요. 을이 여러분요, 을이 누구죠? 채무자죠? 을 소유 X 부동산 줄 것이고요. 병 소유 Y 부동산 줄고, 그 다음에 을을 뭐라냐? 채무자라고 하고요. 병을 뭐라냐?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을을 채무자, 병을 물상 보증인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니은에요, 세 번째 줄 가운데 X 부동산이 누구죠? X 부동산 채무자 거죠? X 부동산 1억 2천만 원 거기 줄 것이고, 채무자 소유 Y 부동산 8천만 원 줄 것이고, 물상 보증인 소유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채무자고 물상 보증이 있을 때 동시에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먼저 뽑아요? 채무자에서 얼마를 뽑아? 1억 2천. 부족한 게 얼마죠? 3천. 3천은 어디에서 뽑아요? 물상 보증인께서 뽑는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빌렸죠? 그리고 보증을 썼죠? 동시에 배당이죠? 채무자가 1억 2천. 물상 보증이 얼마? 3천.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앞에요. 1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110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110페이지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유치권은요, 원래 여러분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여기 유가 증권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요.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해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어디요? 변제기에 뭐 할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타인이니까 여러분 수급인이죠. 수급인이죠. 그래서 수급인의 재료와 여기 노력이죠. 노력을 하면 이건 누구 거죠? 수급인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수급인이요,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수급인의 공사대금이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여기서 물건이 뭐죠? 물건 동산하고 부동산이죠. 이건 동산하고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가 증권은 배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부터 적법하게 점유하죠. 그러면 적법하게 점유하니까 여기는요,
뭐가 안 되죠? 적법한 점유. 그러면요, 절도범 있죠. 절도범의 수리비용 있죠. 수리비 있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도범 수리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죠? 여기 임대차 해지 후,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비용 지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 먼저 그럼요, 보증 권리금 안 돼. 아주 중요하죠.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 임대인에 대한 사람이 있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임대인에 대한 것은 왜 안 되냐면, 여기 임대인은 왜 안 되냐? 여러분 딱 보면은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에 대한 그러면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은 뭐가 있죠? 매매대금은 자재납품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재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재납품대금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재납품대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매매대금이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계약명의신탁 있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물 매수대금 또는요, 부속물 매수대금 이 말이죠. 지상물, 부속물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특히 여러분요, 안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변제기죠. 변제기에 있으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 변제 받을 때까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하고, 유치하죠. 유치는 뭐다? 점유 플러스 인도를 뭐란다?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것은,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존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죠, 유치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 이런 봐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왜 없냐? 물건은 점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뭐를 한다?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추구표는 어떻게 돼요? 내 물건 누군가 훔쳐서 가면은 쫓아가서 빼앗아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유냐? 직접 점유를 해도 되고 간접 점유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점유를 한다?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한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안 돼. 왜 안 되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은 안 돼.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치라고 하는 것이요. 유치. 알겠죠?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유치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잖아요. 을이 갑이한테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수리비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수리비가 났는데 돈 안 주니까 을이 유치하고 있죠.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 건물이 병한테 경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경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경락인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뭘 안 돼요? 뭐도 안 된다? 유치권도 된다. 여기서 유치권은 왜 되냐? 유치권은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한테 나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락인한테는 왜 변제 청구를 못하냐? 우리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리를 맡긴 사람 누구죠? 갑이죠. 갑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병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병이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유치권 한번 볼까요? 유치권 1번요. 1번 이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봐봐. 2번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등기나 배설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불가분성이죠. 유치권은요. 돈 다 받을 때까지죠.
니은 봐봐. 시계 수리비 10만 원인데요. 9만 원을 변제했어. 아직 얼마가 남았죠? 만 원 남았죠?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퀄 유치권 행사 이 말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유치권 행사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이러면 디귿은요.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 주택 6가구가 있는데요. 가구가 있는데 이 6가구를 다 알루미늄 사시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루미늄 사시공사를 6가구를 했죠. 그러면 알루미늄 사시공사를 딱 했으면요. 한 집당 100만 원, 600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점유는 어디 봤냐? 101호 하나만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600만 원 전체에 대한 유치권이냐 1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이냐 이 말이죠. 이 건물이 신축을 하고 분양되기 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업자가 건물의 전체적인 소유자죠. 그 건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수리비용이 6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만 갚았다. 그래서 나머지 200 때문에 건물 전부로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주택 창호공사 그것은요 공사대금 채권이 점유하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요 유치권자는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인도를 거절한단 말이 유치권 행사예요. 경락인에게 변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유치라는 것은 뭐다? 점유해서 인도를 뭐 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점유해서 뭐를 거절? 인도를 거절 이렇게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죠. 7번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죠. 멸회공이죠. 이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말 해야 돼? 물상대의란 말 해야 되죠.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물축 안 된다. 5번은요. 초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9번은요. 점유 침탈 시 점유를 침탈하죠. 근데 유치권은 뭐 하죠? 점유는 하죠. 유치권은 점유를 하니까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지 않는 한, 반환받지 않는 한, 점유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면 9번을 보면 점유 침탈 시 점유를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점유를 해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있다 없다? 없다. 10번은요 특약으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은 무효가 아니다. 자 오른쪽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다 되겠죠? 타인이니까요 자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수급인이죠. 먼저 그러면 건물의 신축 공사라는 수급인 맨 끝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독립한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부합이라고 하죠. 부합.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은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럼 봐봐.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건축하면 누구 거죠? 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니은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으나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도급인 소유.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다? 아니면 도급인이다? 도급인이다. 그래서 원래 재료와 노력을 수급인이 됐다. 그러면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그럼 수급인이 원시취득인데요. 그것을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이다? 도급인 소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유치권을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주고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그것은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알겠죠? 그래서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 부당 이득을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러분요. 한번 봐봐. 여기 먼저 여러분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하고 여기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유치권과 항변권을 뭐라 한다고? 첫 번째 위법성, 뭐라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점유하죠. 그럼 점유하면 이것은 뭐다? 적법이죠. 적법하지만 뭐는요?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그래서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점유하고 적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치권이나 항변권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뭐를 해? 진행하고요. 유치권이나 동시에 항변권에 행사를 하죠. 행사를 했느냐 안 했냐? 했다. 그럼 무슨 판결한다? 상환. 무슨 판결? 극부 판결. 법원에서요.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판결한다? 전부 패소 판결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유치권하고 동시에 항변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에 항변권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을 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법하고 단지 사용이익만 뭘 하면 된다?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2번에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건 불법이죠. 그럼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2번 시계를 절도한 자가 시계를 수리를 맡기고 보수에 기하여 그 시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절도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임대차 계약 해지 동그라미 기간 만료 후 동그라미 만료 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요, 유치권의 필요비가 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끝났다잖아요. 그럼 적법한 점유다 불법한 점유다? 불법 점유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에 2번을 봐봐요. 3번에 2번요. 채권과 점유와의 관련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과 물건의 점유 간의 관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과 물건의 점유 간의 관련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관련성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 시험 때 이것도 잘 나오죠? 먼저 2월 1일이요. 2월 1일 채권이 발생을 했어. 근데 여기요 4월 1일 점유를 했어. 그러면 점유할 때부터 뭐가 되냐? 유치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하고 채권이 반드시 2월 1일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유치권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면, 니은하고 디귿 봐봐. 점유하기 전 발생한 채권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디귿은요, 점유하기 전 취득한 채권도 그 후 점유하면 유치권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업부터 쭉이요. 자, 한번 볼까요?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이러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어? 자, 한번 볼까요? 뭐죠?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딱다가 임대인, 동남, 사람에 관한 것은 안 돼. 뭐가 돼요?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이러면 리을은 뭐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임대인, 사람에 대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이 뭐냐? A, B, C, D가 다 매매대금이에요. 자재납품대금, 계약 명의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C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D의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다서 지상물이라고 얘기해. 시설물은 뭐라 한다? 지상물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잘 알아두는 말이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요 4번 한번 봐봐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했죠? 변제기가 뭐죠, 여러분요?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변제기 도래죠. 그래서 성립해야죠, 유치권이요. 그 다음에 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그런데 2번은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안 되는데,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치권. 있다. 그럼 유치권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 좀 봐봐. 2월 1일 채권이 발생했죠. 채권이 발생했는 변제기죠. 변제기인데 뭐라 하냐? 나 2달 있다가 돈 갚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2달 뒤에 갚아. 그럼 변제기가 어떻게 되죠? 연기가 되죠? 그러면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4번 변제기 도래해서 여러분 2번 보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가 되고 3번은요,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을까요? 유치권은 약정이다, 법정이다.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자, 그럼 4번 한번 봐봐요. 4번.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럼 죽고요. 원상으로 복구하여.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명도.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상 복구한단 말이죠. 그럼 도연철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한 것이다.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포기하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 한 세트죠. 여러분 유치가 뭐죠? 유치는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2번이죠. 아니 뭐죠? 2번이 아니네요. 2번 봐봐요. 2번은 전 점유자를 대의한다. 여러분 전 점유자 봐봐. 이게 점유자, 지금 현재 점유자예요. 그 앞에 사람은 전 점유자라고 해요. 전 점유자를 대의한다는 말은 전 점유자는 지금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유치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그런데 전 점유자 그러면 유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전 점유자.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전 점유자는 점유 상실. 따라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유치권자가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 이런 비용을 지출하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말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점유 침탈 시 몇 년 안에 1년 점유 침탈 1년 안에 회복하면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요 승소 판결 필요 없어. 아까 말했죠.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이면서 전송 요건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면요 그 점유보호 청구는 몇 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1년 안에 반환 청구 되잖아요. 1년 안에요. 1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내가 유치하고 있는 것을 이분요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다시 1년 안에 다시 찾아오면 돼. 그럼 훔쳐가는 동시에 유치권이 없어져. 1년 안에 다시 찾아오면 처음부터 유치권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 알겠죠? 한번 하게 되면 승소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승소를 했는데 아직 뭐를 하지 않았어?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 유치권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활할 수가 없다.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6번 중요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그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그럼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7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여기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경락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유치권의 효력이죠. 이런 환가를 위한 경매죠. 이런 유치권자도 뭐가 있죠? 경매권이 있죠. 그래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한다. 알겠죠? 채권의 변제 받을 때 불가분성이죠. 이 경매는 무슨 경매죠?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가 아니죠. 우선 변제 있어 없어? 없죠. 자, 니은은요? 니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여기서 2월 1일 날 근저당을 하죠. 근저당권 A요. A가 근저당권. 그래서 이 사람이 5월 1일 날요. 5월 1일 날 근저당권자가 압류를 해. 압류를 해서 여기서 경락인이 나와. 경락인이 병이란 말이죠. 경락인.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유치권이 이 건물이 압류가 되기 전에 여기요. 3월 1일 날 3월 1일 을이 압류를 했어. 먼저 유치권 행사했어. 그 다음에 여기요. 5월 1일이죠. 여기요. 7월 1일. 7월 1일 유치권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유치권이 성립했느냐? 만약에 저당권자가
압류하고 난 압류하기 전에 발생했느냐 전에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죠. 압류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압류가 됐을 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한번 봐봐. 저당권 설정 후에도 경매로 인한 책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여기죠? 압류가 발생하기 전 여기 유치권을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늘은요, 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다음에 유치권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 이렇게 됐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요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유치권을 취득했죠. 여기죠. 압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죠. 알겠죠? 그럼 이 유치권자는요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 자기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지금 얘기해. 자, 간이변자 튄다군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되고 미리 채무자에게 법원에 청구하고 미리 채무자에게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돼. 미리 채무자에게 뭘 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과실수취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런 봐봐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단 말은 소유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 봐봐. 과실수취권 있죠?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봐. 왜냐면 행정심판에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실수취하여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정도만요. 자, 유치물 사용권이죠. 그럼 유치물을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가 없다. 늘은요 유치권을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유치권 행사한 자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 그것은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지만 잠자는 기간 동안에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어제처럼 비만이 오죠? 그러니까 그 집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권이고 남의 집을 지금 사용했죠? 사용한 것만큼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행위 아까 뭐라고 했죠? 제한 없이죠. 그래서 사용한 경우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이렇게 됐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한 자는요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동의라는 것은 뭐다?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읍을 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죠. 그래가지고 전세금 봐봐.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전세금으로 1억을 받았어. 사용이익은 얼마예요? 1억이에요? 전세금으로 내가 1억을 받았어.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그건 아니죠. 전세금이 1억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뭐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것이 수익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죠? 지금 4번부터 보는 건가요? 4번의 기억을 봐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는 소유자죠.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니은요 유치권 행사한 자가 유치물의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하지만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뭐래?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익이요. 그 다음에요 뒤에서 보면 보조를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했죠. 그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미음이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 과실은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채무자한테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읍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았죠. 그럼 이 전세금을 받았으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뭐가 된다? 사용료가 되는 것이다.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고 전세금의 이자.
이자가 사용료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이죠. 유치권은요, 기억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봐봐. 니은은요, 유치권의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디귿은요, 유치권의 행사에도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요, 도급 같은 것은 뭐냐면 도급은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근데 판결을 얻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양수인은요, 건물의 양수인은 10년짜리를 거부하고 종전의 3년짜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하시면 보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년을 연장이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제3채익자죠. 그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뭐 할 수 없다?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은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줄고 상당한 담보. 이런 상당한 담보라는 것은 채권에 상당한 것이에요. 목적물에 상당한 것이에요. 채권의 상당, 채권의 상당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4번요. 이런 유치권의 생명은 뭐예요? 점유죠. 그러니까 점유로 뭐하죠? 상실하죠. 그럼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만약에 유치권 항변을 하죠. 유치권 항변하면 전부패소다, 상환 고부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 뭐 뒤쪽은 여러분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4페이지에서요 유치권의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요. 3번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죠. 그러면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4번이죠. 4번 그 위에 114페이지 4번이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음 나와있죠. 알죠? 여기 있는 것이 시험에 종종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요 뭐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치권의 113페이지 1번 환가를 위한 경매 있죠? 거기에서 디귿하고 니을이 아주 중요해요. 디귿하고 니을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유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유치는 6번이 아주 중요하죠. 6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봐봐. 왼쪽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했죠. 112페이지요. 110페이지 유치권이 부정되고 이건 다 암기해야 돼. 알겠죠? 권리금, 보증금, 임대인에 관한 거, 임대인, 그 다음에 매매대금, 리을. 그럼 매매대금이 뭐냐? 그 다음에 A번 자재 납품대금, B가 뭐죠? 계약, B가 계약 명의상에서 매매대금, C가요? C하고 D하고 뭐라고 했죠?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알겠죠? 이것은 전부가 다 부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다른 것들은요, 앞에 이제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111페이지에서는, 다른 것은 여러분 놔두더라도 적법한 점유로 보면, 적법한 점유, 시계를 절취했다거나, 임차인, 임대차 계약 해지, 2번, 3번이요.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남은 것들은 여러분들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를 다 가져오셨죠? 문제집. 그렇죠?